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신무용의 대가인 조태권인데요. 조태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대 신무용의 대가로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남겼던 최승희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무용가인데요. 최승희에 비해서는 조금 덜 다뤄진 바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조태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께서 듣고 이 위대한 또 한 명의 근대식의 우리 춤의 선구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분은 1907년에 함흥예 양반가의 3대 독자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함흥군수를 지냈다 하고요. 부친은 중국 상하이에서 일생 동안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이 이제 휴문고보와 보성전문, 지금 고려대 전신이죠. 보성전문 법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대 신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태권은 근대 시기에 엘리트를 표상하는 그런 춤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태권은 1927년에 일본에 유학을 해서 최승희의 스승이기도 했죠. 이시우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합니다. 귀국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조태권 무용연구소를 경성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37년에 일본에서 이시우바쿠를 통해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배웠지만 언제나 늘 서양 본토에 가서 유럽의 춤을 직접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1937년에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초반에 귀국하기까지 조태권은 자신의 예술 활동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국 후 우리나라의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체부에서 수여하는 무슨 금관훈장, 은관훈장, 옥관훈장 이런 거 매년 한 번씩 수여를 하고 있는데요. 금관훈장 수상자가 제1호가 누구냐? 바로 조태권입니다. 1973년에 조태권이 금관문화훈장 제1호를 수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근대 무용 발전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공적이 인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태권은 춤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무용가로 데뷔하기 이전에 이 조태권은 연극 무대에 우선 섰습니다. 그래서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 또 스포츠 스타로서도 인기가 있었죠. 이른바 모던보이 또 그 당대 엔터테이너였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타고난 신체 조건 훌륭하죠.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었고요. 또 아주 핸섬한 그런 외모를 지닌 인물로서 특유의 낭만적 기질을 가지고 당대 대중들의 심미안을 자극했던 그런 아주 빼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극 무대 활동을 보면은요, 1924년에 토올의 무대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올에는 우리나라 신극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였죠. 사랑과 죽음이라는 막간에 출연해서 코박춤을 추게 되는데요. 이 코박춤은 러시아 민속무용을 말합니다. 이 춤을 처음 조태권이 배운 것은 1921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학생음악무용단을 인솔하고 박세면이라는 분이 오게 되는데 이 박세면에게 코박춤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 춤은 슬라브풍의 아주 경쾌한 리듬 그리고 다이나믹한 율동미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 연극 무대에서 이 조태권이 코박춤을 추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조태권은 희문고보와 상업은행에서 전속으로 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희문고보 시절에 전국 정구 선수권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남기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조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배우 활동을 보시겠는데요. 필름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영화 하면 1936년 미몽을 들 수 있는데요. 내용은 남편과 딸이 있는 평범한 주부가 돈과 육체적 욕망에 그러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파국을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월북 여배우 문혜봉이 주연을 맡았고요. 조태권이 바로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조태권은 아주 그로테스크하고 역동적인 현대무용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분장하는 분장실이 보인다든가 또 조태권 무용 교습소 학생들이 조태권이 직접 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근대 초기에 우리 춤의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기묘한 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조태권이 스포츠 스타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라는 장르까지도 나아가서 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엔터테이너적 기질이 아주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본류로 들어가서요. 우리 조태권의 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태권은 초기에는 모던 댄스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인 이시우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시우바쿠는 일본 동북부 지역 아키타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로 와가지고 제국극장의 가극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럽식 현대무용을 배우고 와서 일본의 전통인 노나 가부키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신흥무용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승희하고 우리 조태권이 바로 이시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익혔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식 현대무용이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서양의 모던 댄스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식 현대무용, 이사도라 덩컨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현대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식 현대무용, 라반이라든가 마리비그만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피나바우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보인데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바로 유럽식 현대무용이고요. 미국식 현대무용은 그 이후 196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용되게 됩니다. 조태권이 이렇게 애초에는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하지만 공연 활동을 귀국 후에 하니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인 이시우바쿠가 조언을 하게 되죠. 너네 나라의 조선의 전통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조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조태권이 우리 근대 시기에 최승희와 더불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런 활동의 단초 자양분을 심어준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전통무학의 거장 한성준이었습니다. 서양의 모던 댄스를 배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춤을 한성준한테 체득을 해가지고 당대 새로운 춤의 사조인 신무용이라는 것을 창출해서 세계 무대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것이죠. 조태권의 신무용 명작이 굉장히 레파토리화돼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작품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사호접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1933년에 승무의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초연이 됐고요. 조태권의 창작 작품 제1호로 기록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한국춤 최초로 작곡된 음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는 우리 춤 하면 국악기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한국 춤에서 서양 악기로 연주에는 거기에다가 작곡된 음악을 썼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사호적 음악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되어 있는 서양 음악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불교에 내재된 어떤 종교적인 정신 세계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전통 승무와 복색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액센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한 신무용의 인상을 남겨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조태권이 해외 공연 때 빠지지 않는 주요 레파토리로 공연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1938년 파리 공연에서 세르주 리파한테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르주 리파는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루이 14세 시대부터 계속 맥을 이어온 아주 유서 깊은 세계 권위적인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체의 예술 감독인 세르주 리파한테 호평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태권 선생이 1973년에 본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정리한 자서전을 내게 되는데요. 그 자서전의 제목도 바로 이 가사호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가사호접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종이 되겠는데요. 밀레의 대표작인 만종을 토대로 해서 조태권의 신무용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밀레의 만종 그림 보면 여러분들 그 석양을 배경으로 두 젊은 농촌 부부가 삼종기도를 울리는 이런 장면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목가적 풍경을 바탕으로 어떤 경건함과 숭고한 삶의 어떤 여정이 아주 깊은 울림을 안겨주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죠. 조태권은 이 만종의 창작을 위해서 파리에서 체류하고 있을 당시에 폰텐폴로라고 하는 그 밀레가 머물렀던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만종을 창작을 하게 됩니다. 조태권의 대표적인 2인무 형식의 작품인데요. 2인무 형식의 작품으로서 공연 때마다 과연 조태권이 어떤 여성 무용가와 호흡을 맞출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로 참여한 무용가들하고 얽혀있는 아주 재미난 그런 스토리들도 있는데요. 김민자는 경기고녀를 졸업했고 최승희의 제1호 제자입니다. 최승희가 1933년에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갈 때 조선인 제자를 딱 한 명 대동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김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해외 공연 중일 때 조태권 공연에서 만종을 공연하는데 김민자가 조태권과 이인무 만종에서 출연한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스승 최승희와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승희와 조태권은 당대 최고의 춤꾼으로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했었는데요. 자신의 최고 실력 있는 탁월한 제자가 상대편인 조태권, 이인무, 만종에 출연하는 것에 못마땅했던 것이죠.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947년에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화배우 김선영이 바로 만종을 조태권과 이인무로 췄고요. 또 헐리우드의 무용 스타로 알려진 엘로이즈 올소라는 인물이 또 조태권과 이인무로 췄고 50년대 이후 유럽 공연에서는 오자 준코라는 일본의 여성 무용가와 만종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조태권은
다국적 무용수를 자신의 작품에서 같이 출연했던 그런 아주 이례적인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만종은 조태권 작품 중에 최고 명작 중에 하나인데요. 정주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서양의 조화와 융합을 이룬 작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의 명화인 만종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일제강점기의 조태권에 의해서 무용 작품으로 재창작이 된 건데요. 어떤 측면에서 장 프로스와 밀레의 오마주의 소산이 바로 조태권 안무의 만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신노신불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신노신불로는 조태권의 그 신무용 명작뿐만 아니라 20세기 한국의 무용사에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49년에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초연을 했고요. 이 작품은 중고제 국악 명인인 심상건의 장고가락의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요. 신노 신불로, 그러니까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인생무상이고 어떻게 보면 도가적 전신 세계가 투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그 한국 고유의 춤과 가락으로 미국 관객들에게 어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최첨단 예술의 집결지가 바로 뉴욕이었는데요. 이 뉴욕에서 조태권이 우리의 춤과 가락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초연했다는 것은 대사건에 속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세계 무용사의 길이 빛나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라는 미국의 현대무용가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께 그 동방에서 온 귀한 손님을 소개하겠다. 바로 나의 스승이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인 태권조를 소개한다. 이렇게 루스 세인트 데니스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리 조태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흑인 무용가인 장 레농 디스티네라는 무용가가 조태권의 신노신불로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또 안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명작입니다. 이 신노신불로의 성공 요인이 됐던 것은 아주 그 음악에 있었는데요. 조태권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장고장단이라든가 우리 가락에 대해서 이미 능숙한 솜씨로 연주할 수 있었는데요. 조태권 무용단의 일원으로 함께 간 심상건 명인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장고 가락을 본인이 연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심상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심상건은 일찍이 부친이 작고하셔서 숙부인 심정순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부인 심정순 문화에서 중고제 국악 전반을 익히고요. 고음반 취입을 위해서 많은 예인들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경성방송국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중고제 전통 가무악의 명문가로 회자되는 그 심정순가는 5대에 걸쳐서 이른바 7명의 예인을 배출한 아주 국악 명문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중가수, 국민가수로 불리죠. 트로트의 여왕인 심수봉. 여러분들 노래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이 심수봉이 바로 심정순 가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심수봉이 갖고 있는 대중가수로서의 어떤 독특한 음색이라든가 이런 천재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중고제 전통 가무악의 어떤 가계에서 흘러오는 그런 맥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47년 한성준의 소개로 조태권 무용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간 심상건과 그의 딸 심태진은 해방 이후에 해외에 진출한 최초의 국악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였고요. 심상건은 그 후 귀국했다가 1964년에 다시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의 딸 심태진은 부친 심상건한테 국악 전반을 배우고 또 한성준에게 승무를 배워서 원래는 조태권 무용단의 악사의 일원으로 갔지만 무용수가 사정이 생겨서 무대에 설 수 없을 때는 한성준한테 배운 승무로 미국 공연을 순회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상건의 따님인 심태진이 현재 그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에서 99세로 살고 있는데 올해 한 101세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태진을 통해서 조태권 무용단이 미국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또 미국 활동에서의 활약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심태진과 인터뷰를 나눴던 그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건 선생님이 한성준하고 일본도 같이 다니시고 싶어요. 공연도 같이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예. 아주 아버지하고 단짝. 단짝이라고. 예, 맞아요. 아버지가 산주를 하는데 노발이 아버지 산주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뵐 수도 없고 아버지 하는 사람인데 네. 장단 치는 사람은 한성준밖에 없어. 아버지에 맞는 사람은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둘이 합이 맞으신 예, 그하고 아주 단짝이라고. 네. 아버지하고. 그래서 조태권도 한성준한테 또 춤도 배우고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셨나 봐요. 그렇지. 미국 오실 때. 그렇지. 미국 올 적에 조태권 때문에 왔다고. 네네. 조태권이가 한국 문화 선전하러 예. 미국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온 거는 조태권 무용에 온 네. 거야. 조태권 무용단에. 무용단에 내가 단원으로. 왔거든. 예. 근데 그 조태권 무용단에서 춤추는 사람이 셋이고 네네. 춤추는 악기 하는 사람이 네. 내가 악기 하는 사람으로 네네네. 따라서 예. 온 거라고. 미국 온 게 예, 예. 최초가 그거라고. 네네. 그럼 미국 오셔서 이제 조태권 무용단하고 미국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셨겠네요. 다 했죠. 제가 지난 2018년에 미국에 현지 조사를 가서 심상건의 후손들 하고 또 묘지도 직접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 그린우드에 심상건의 묘지가 있는데 64년 작고했을 때 그 자손들이 심상건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좀 남겨두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 묘지석에다가 가야금을 새겨서 넣었고요. 그 위에는 우리나라 꽃이죠. 국화를 같이 새겨 넣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2년 전에 보고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야금의 명인인 황병기가 바로 그 심상건의 제자인데요. 황병기가 말하는 스승 심상건은 해학과 파격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즉흥 연주의 달인으로 또 국악사에서는 심상건의 위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태권 같은 경우는 앞서서 1930년대 후반에 유럽 유학과 또는 유럽에서 활동한 그런 활약상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는 40년대 이후부에 조태권이 어떻게 세계적인 무용가로 활약을 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LA의 월셔레벨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미국의 무용 전문지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댄스 매거진인데요. 48년 LA 공연이 미국의 그 댄스 매거진 비평문이 게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1949년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조태권이 미국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태권이 최승희와 다른 활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승희는 일회성 공연 위주로 했는데 이 조태권은 공연뿐만 아니라 한국춤 특강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신체에 우리 고유의 춤을 가리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조태권이 그 당시에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공연도 하고 특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펄벅은 잘 아시죠?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데요. 이 펄벅이 바로 우리 조태권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준 그런 인물이고요. 그런 조력 속에서 제이콥스 필로우 댄스 페스티벌에 이 조태권이 한국춤 특강을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테드 쇼온, 또 호세 리몽, 또 미국의 저명한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존 마틴 이런 분들이 조태권의 특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테드 쇼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남편이 되는 아주 무용가, 미국을 대표하는 무용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활동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인도 근대 무용의 선구자인 우다이 상가르하고 이 조태권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MBC TV에 함께 출연을 해서요. 공연도 하고 또 둘이 대담하는 그런 장면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요. 인도는 알다시피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조태권과 이 우다이 상가르는 제국의 심장으로 유학을 갑니다. 우리 조태권은 도쿄로 갔고 우다이 상가르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춤을 배워와서 귀국 후에는 자국의 전통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춤의 사조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다이 상가루와 우리 조태권이 서로 공감하는 지점이 더 견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53년, 54년에 걸쳐서 파리에 본부가 있는 유네스코 후원으로 약 200여 회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예술감독인 세르주 리파하고 1930년대 후반에도 교류를 했지만 1952년에 이 세르주 리파하고 도쿄에서 조태권이 같이 공연 무대도 가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무용사에서는 빈사의 백조가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을, 처절한 백조의 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단 2분 정도로 담아내는 아주 세기의 명작인데요. 이게 이제 안나 파블로바 작품인데, 이 안나 파블로바의 매니저였던 알렉산더 레비도프의 주선으로 이 조태권이 프랑스와 벨기에, 그 다음에 덴마크 10여 개국을 순회 공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태권이 세계적인 무용가 혹은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로서 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일제강점이었고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라든가 정부의 어떤 일체의 지원이 없이 개인의 어떤 치열한 창작 정신으로 이렇게 한국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 진정한 의미의 한류의 선두주자는 조태권이다. 더불어서 최승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태권이 우리 무용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일까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면요. 제가 볼 땐 천재성을 타고난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근대 명문 사학으로 불리는 휘문고보라든가 보성전문 법과를 졸업해서 근대 신교육을 통한 어떤 엘리트로서의 그런 지성적인 그런 측면을 갖췄던 점도 중요한 조태권의 업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용적으로는 기존에는 우리 전통시대의 우리 춤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왕실과 양반 사대부, 이른바 귀족계층이 즐겼던 궁중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기층민이 향유했던 민속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대 시기에 이른바 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근대화되면서 서구식 극장 무대가 들어오면서 이 춤이라는 것이 전수 개념에서 창작의 개념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심에 이 조태권이 있었는데요. 조태권은 춤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움직이는 사세, 즉 무상이다. 이런 정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춤이란 단지 전수받아서 답습해서 추는 춤이 아니라 사상과 감정을 토대로 해서 이른바 이성의 작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어떤 창작의 자율성의 산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최승희라든가 조태권을 통해서 본격적인 춤 작가 내지는 작품적 가치,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태권이 모토로 한 것은 우리 민족, 우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춤을 가지고 전통의 현대화, 이것을 서구식 극장 무대 예술로 양식화해서 고급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춤의 근대화를 견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업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계사적 지평에서 볼 때 근대 이전 전통시대의 우리 춤이라는 것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렇게 이른바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내지 한자문화권 내에서 교류하고 소통을 했다라면 이 조태권이라든가 최승희를 통해서 세계 보편사적 지평에서 우리 한국의 춤이 논의가 가능하게 한 이런 지평 확산에 큰 이익을 담당한 이런 것들이 바로 조태권이 갖는 춤의 어떤 근대성이랄까요? 기념비적인 업적 혹은 선구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근대 우리 춤의 선구자 두 분의 인물, 한성준과 조태권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렸는데요. 이 두 인물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그런 격동의 시기에 우리 전통춤을 보존, 계승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고요. 또 서구식 현대무용을 도입해서 우리 전통과 접목을 해서 신무용이라는 새로운 사조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진정한 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가물을 사랑한 그런 민족이고 DNA적으로 흥과 신명이 넘쳐난 그런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춤이라는 것의 어떤 문화적인 저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성준과 조태권의 업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우리 춤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 전통춤을 신무용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대변혁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100년 전, 1세기 전이에요. 서구의 예술 사조가 도입이 되고 또 서구식 극장 무대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 춤도 양식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장 공연을 못하고 또 비대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공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현 시대에 직면한 저도 학자로서 평론가로서 우리 시대의 춤의 개념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1세기 전에 서구식 극장 무대와 또 사상사적, 예술사적, 전신사적 그 모든 면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대변혁기가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한, 물론 내용의 본질은 다르지만 어떤 시대사적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성준과 조태권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된 시각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